특정연구과제 학술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특정연구과제 학술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정치가 무르익어가는 시기에 회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특정연구과제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정연구과제의 학술토론회 주제는 인문사회 3분과 김호동 회원님의 몽골 제국과 교황청, 교황 요한 22세의 서안에 보이는 코롬의 왕을 중심으로, 그리고 자연 3분과 이리용 회원님의 초고층 건물의 현황과 미래 기술입니다. 매우 흥미롭고 훌륭한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시는 두 분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사회를 맡아주시는 정경렬 회원님, 유정렬 회원님, 그리고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주시는 조영현 교수님과 정광량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하시는 일에 큰 발전이 있고 또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특정연구과제 학술토론회 첫 번째 주제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발표해 주실 김호동 회원께서는 동양사를 전공하셨습니다. 특히 동양사 중에 중앙아시아사를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동안에 많은 학문적인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김호동 회원께서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시다가 현재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오늘 주제 발표의 내용은 몽골 제국과 교황청, 교황 요한 22세의 서안에 보이는 코름 왕을 중심으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몽고 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엄청나게 큰 제국입니다. 역사상 최대의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육상 제국으로서는 대영 제국을 제외하고는 최대의 제국이고, 옛날에 로마 제국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몽고가 제외했던 약 100년 동안에 유라시아에 굉장히 많은 그런 교류가, 인적인 물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교류 속에서 그동안 굉장히 폐쇄적이었던 유럽이 이제 드디어 아시아의 다른 지역, 유럽이 그 전에 이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 동부 세계하고는 접촉이 있었습니다만은 동아시아와는 접촉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 몽고 제국 시기에 드디어 교황청을 중심으로, 다른 예를 들어서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들도 개인적인 상인들이 오긴 했지만은 선교사들이 굉장히 자주 옵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선교의 목적으로 오지만은, 그래서 유럽이 말하자면은 동아시아 세계에도 눈이 열리는 시기이기도 한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몽고 제국의 규모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몽고 제국과 유럽 사이에 일어난 읽겠습니다. 최초의 만남은 1223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석권하고 있던 중앙아시아의 호레즘이라는 왕국을 징벌하기 위해서 원정에 나섰던 칭기스칸은 명장 제베라는 사람하고 수베데이가 이끄는 별동대를 파견해서 호레즘의 국왕 샤 무하마드를 추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지금 보실 텐데요. 중앙아시아 지금 이제 정복 루트입니다. 몽고에서 출발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호레즘이라고 하는 왕국을 치는데, 이 왕이 도망가요. 어디로 가냐면 카스피해를 도망가서 결국은 저항하지 못하고 카스피 연안에 있는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피살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국왕이 카스피 연안의 조그만 섬에서 피살된 것을 확인했지만 군대를 되돌리지 않고 이들은 그대로 카프카스 산맥, 코카사스 산맥이에요, 넘어서 흑해 북방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흑해 북쪽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한참 벌이고 있는 지역인데, 흑해 북쪽에 아조프라고 하는 조그만 바다가 있습니다. 크리미아 반도 옆에 있는 조그만
삼각형의 바다인데 아조프해로 흘러 들어가는 칼카라고 하는 조그만 강가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거는 갑자기 출현한 몽고군에 대해서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러시아 각 여러 도시에서 군 소집이 돼서 약 2만 명의 몽골군과 그다음에 키예프, 지금 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도시인데요. 키이우, 체르니후라고 부르죠. 근데 과거에는 러시아에서는 키예프, 체르니고프라고 부르는데 이런 도시에서 소집된 약 8만 명 가량의 러시아 군대가 사이에서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의 결과는 러시아 측의 완전한 패배로 끝났고 병사들 대부분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지휘관들도 치욕적인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 전투에서 도망친 소수의 이제 그 러시아 쪽에 있었던 킵차크 유목민들이 도망쳐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치면 헝가리의 그 국왕 벨라 4세에게로 가서 보호를 요청했고 이들을 통해서 몽고군에 관한 흉흉한 소문이 순식간에 유럽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칼카강에서 이 몽골인들이 놀랄만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들이 나타날 때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더 이상 유럽으로 진격하지 않고 곧바로 퇴각을 해버려요.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그 당시 이 놀라운 위기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닥쳐올 보다 더 큰 재난, 즉 러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덮칠 거대한 재앙의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칭기스칸의 후계자인 우그데이 칸, 이 우데이 칸 시대의 정복전의 그 지도입니다. 우그데이 칸이 파견한 대규모의 서방 원정군이었습니다. 이 칭기스칸 일족에 속하는 바투, 구육, 수베데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15만 명 정도의 군대가 1236년에 볼가강을 건너서 키예프를 위시해서 러시아의 주요 도시들을 모두 정복해 버립니다. 여러분 저쪽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이 러시안 프린시팔리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도시 국가들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들을 하나씩 다 공격해서 정복하고 어떤 도시는 거의 잿더미를 만들어 버리고 뭐 이런 결과 아주 철저하게 파괴가 되죠. 그리고 1241년 봄에 몽골 군대는 둘로 나뉘어져서 하나는 폴란드로, 하나는 헝가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1240조 좌측 상단의 지도에 보입니다. 1241년 봄에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결정적인 두 개의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그 결과 폴란드에는 그 유럽에서 급히 소집된 튜톤 기사연합단이 완전히 괴멸돼 버리고 그리고 헝가리의 군대도 역시 국왕이 패배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아드리아 해안 쪽으로 도망가고 몽고군은 이 국왕을 쫓아서 추격해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이 1241년 봄이 되면은 유럽은 이 몽고의 군대의 그 침공을 막아낼 아무런 힘도 없었어요. 그대로 서쪽으로 가면은 노보해역까지 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몽고 군대가 진격을 중단하고 퇴각하기 시작해요. 자, 이것도 역시 수수께끼 같은 겁니다. 이 역사에서 수수께끼 같은 일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럼 퇴각했을까? 이거 학자들이 여러 가지 논란을 벌이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곧 논문을 쓰겠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긴 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제 유럽은 몽골군의 원종으로 인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전혀 알지 못하던 새로운 가공할 적을 상대로 하지만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위험을 벗어나느냐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가 이제 눈앞에 가로놓이게 된 셈이죠.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도대체 몽골인들이 누구냐라는 문제를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유럽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 집단이 바로 교황청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청은 이태리에서 신성 로마 제국 그 세력하고 좀 충돌을 벌이는 바람에 블란선 남쪽에 있는 아비뇽으로 가 있었어요. 아비뇽으로 망명가 있었는데 그 아비뇽에 있었던 교황 이 1245년 인노켄티우스 4세가 프란체스코파에 속하는 수도사 카르피니를 보내게 됩니다. 카르피니라는 사람을 파견해요. 그래서 카르피니라는 사람이 처음에 리옹에 있다가 리옹에 출발해서 동쪽으로 가서 결국은 지금 몽골리아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몽골리아를 찾아가서 거기서 돌아온 다음에 자기가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을 해요. 그것이 일종의 보고서죠. 적정 보고서입니다. 그 제목이 몽골의 역사라는 책인데 그로부터 10년 뒤에 이 사람이 이제 갔다 오면서 바로 이 편지를 받아와요. 이 편지는 몽골의 대칸이 직접 쓴 편지예요. 친서입니다. 친서고 이것이 지금 현재 바티칸 비밀 서고에 보관돼 있어요. 이거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 페르시아어로 돼 있는데 내용을 해석해 보면은 아주 강력한 위협적인 경고예요. 교황은 빨리 유럽에 있는 국왕들 여러 사람의 국왕들을 데리고 와서
항복을 하라. 그리고 조공을 바쳐라는 얘기. 안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미치게 될지 그거는 당신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경고고 그래서 이 교황청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해졌죠. 근데 그로부터 10년 뒤에 또 다른 프란체스코파의 수도사인 루브룩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 발로 선교를 하겠다고 또 갑니다. 그래서 또 가요.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데 한 해 겨울을 거기서 보낸 다음에 카라코름이라고 하는 몽고 제국의 수도에서 보낸 다음에 도저히 견디실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춥고 모든 여건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봄에 바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이 사람하고 같이 갔던 또 한 명의 수도사는 돌아오질 않아요. 이 사람은 왜 안 돌아왔냐? 그 선교를 하려는 열망이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돌아오다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워낙 그 가는 그 길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은 결국 남았는데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어떤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역시 돌아와서 여행기 이티네라리움이라는 여행기를 쓰게 돼요. 이 두 사람의 글을 통해서 드디어 유럽은 이 태동하는 세계 제국의 주인공 몽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몽골이 가져다주는 이런 군사적인 위험은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이 두 여행기는 이 두 사람이 쓴 여행기는 유럽인들 사이에서 이 새로운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열망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수도사들이 몽골 제국의 심장부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몬테코르비노라는 사람입니다. 몬테코르비노는 원래 지명입니다. 거기 몬테코르비노 출신의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존 1294년 이 사람이 바로 쿠빌라이 칸 원나라 세조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쿠빌라이 칸이 통치하는 대원 제국의 수도 캄발릭 지금 북경입니다. 북경에 도착하고 그 후에 북중국과 내몽고 등지를 오가면서 3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거기서 죽죠. 결국은 중국에서 죽는데 그래서 1328년 때까지 거기서 선교 활동을 벌이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생전에 거기 활동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딱 남아있는 힌트가 이 사람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 사람이 유럽으로 보낸 두 통의 편지가 있어요. 이것은 그중에 한 통입니다. 제1서한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제1서한과 2서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거기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는 내몽고에 있는 어떤 부족의 수령을 포함해서 6,000명 가량의 현지인을 개종해요. 자기 말이죠. 자기 주장인데 그리고 북경과 다른 곳에 교회들을 세웁니다. 교회당을 세우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그 교황청은 활동의 공무가 돼서 1307년에 처음으로 역사상 아시아 지역 특히 이 지금 현재 북경 캄발릭이라고 불리는데 캄발릭에 처음으로 대주교구를 설치합니다.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교황청이 세운 대주교구예요. 그리고 이 몬테코르비노라는 사람을 초대 대주교로 임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중에 이 몽고 제국에 여기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대도 여기 북경입니다. 여기 캄발릭이고 이게 전부 다 몽고 제국 영토예요. 영토인데 몽고 제국은 이미 이제 이 시기가 되면 연방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명목상의 최고의 그 군주가 있고 세 개의 지방 정권이 있는데 이 서쪽에 지금 이란, 이라크 지방을 지배하는 이 몽골 정권의 술타니아라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테헤란이 이 정도인데 테헤란 서북 쪽에는 이 지역. 그래서 동쪽에는 이 캄발릭, 서쪽에는 술타니아의 두 개의 대주교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몽고 제국 전체에 두 개의 대주교구가 동서로 만들어지고 동쪽은 프란체스코파 수도회가, 서쪽은 도미니크파 수도회가 주관이 돼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몽고 제국을 양분해서 두 개로 나누고 이 대주교구 밑에 여러 개의 주교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캄발릭 대주교인 몬테코르비노는 선교 활동을 하다 1328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교황 요한 22세는 그 후임으로 임명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 우리의 주인공인 니콜라스라는 사람이에요. 니콜라스 혹은 니콜라우스. 그리고 이 사람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동쪽으로 임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는 도중에 경과하게 될 사람들에게 소개장과 일종의 이 편의를 부탁하는 편지를 써줘요. 5통을 써줍니다. 제가 거기서 적었듯이 첫째는 아르메니아 국왕, 두 번째는 아르메니아 교회의 대주교, 세 번째는 주치울루스의 칸이었던 우즈벡이라는 사람,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코르메 왕. 코르메 왕이 지금 누군지 몰라요 아직. 그다음에 여기 캄발릭에 있는 데칸. 이렇게 5통의 편지를 써주게 된 겁니다. 근데
나머지 네 통은 다 알아요. 누군지 지금 우리가 그 자체로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코름의 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름이 소코라고도 읽는 사람도 있고 세체라고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체 네 치기스타 이렇게 나와요. 사람 이름이. 그러니까 코름의 왕, 레기는 이제 to the king of 코름인데 레기 코름 혹은 레지 코름 세체 네 치기스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 도대체 어떤 의문을 가지고 이거 옮긴 것이냐 이렇게 이제 그 의문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불란서의 학자였던 장 리샤르라는 사람이 1948년에 논문을 냅니다. 그래서 코름은 곧 고리, 코리아다, 고려. 그리고 소코라고 읽고 소코는 충숙왕할 때 숙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설을 제시했는데 그 뒤로 뭐 다수의 구미학자들이 그의 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교황청이 고려의 국왕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게 확산되는데 제가 더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1947년에 이 사람이 처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1837년에 이미 100여 년 전에 그런 주장이 이미 유럽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런 뒤에 이게 묻혔다가 이 장 리샤르라는 사람이 막 그 선행 연구를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가설이 결국 많은 유럽과 구미 학자들에게 전해지니까 우리나라의 교계에서도 기독교계에서도 잘못 말하자면 고무가 돼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이런 시기부터 이미 한반도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 편지에 보면은 왕국 내에 있는 옛 그리스도인과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들이 보여요. 여기서 새로운 그리스도 여기서 자세히 갈 수는 없지만은 옛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동방 기독교 계통의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를 가리키고 새 기독교인들은 로만 카톨릭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기독교도가 이미 1300년대에 고려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증거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 수년 전에 우리나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그게 보도가 되고 또 그런 걸 학회도 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16년에 열렸었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건 고려가 아닐 거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리샤르 교수의 가설을 살펴보면 이것은 음성의 유사성, 모호한 유사성에 근거한 불확실한 추정에 불과하고 제가 보기엔 역사적 사실과도 배치됩니다. 왜냐하면 충숙왕이라는 타이틀은 원나라에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내려준 시호예요. 이 사람이 죽은 것이 1339년입니다. 그렇다면 1333년에 쓰여진 편지에서 이 사람이 시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장 리샤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학자가 이런 이게 우리 중국이나 이 동아시아에서 시호 묘호 시스템을 몰랐기 때문에 범한 실수고 이건 결정적인 실수죠. 말하자면 그의 설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의 또 두 분의 교수님이 안재홍 교수와 남정국 교수가 이 교황의 서한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2016년, 한 2019년에 발표를 했는데 먼저 안재홍 교수는 서한에 보이는 여러 고유명사들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코름은 고려가 아니라 라틴어에서, 이 라틴어 전문가입니다. 라틴어에서 키라고 하는 라틴어의 복수 소유격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면서 키는 그럼 뭐냐? 키는 키탄, 키탄할 때 키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그 당시에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카라키타이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차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왕국의 지배 가문의 성씨가 아니겠냐 이런 추측을 했는데 저는 이제 중앙아시아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중앙아시아 카라키타의 왕국과 그다음에 그 당시 지배 가문에 대해서 모든 사료를 봐도 이런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전학자이고 언어학자인 안 교수께서 추정은 가능하지만 역사적으로 전혀 뒷받침될 수 없는 소리. 그래서 이분의 가설에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남정국 교수 역시 코름이라고 하는 말을 분석을 하면 이 사람도 이제 이분도 고려는 아니다. 두 분 다 고려는 아니다는 주장이에요. 하면서 그럼 코름이 뭐냐? 근데 의외의 이 가설을 제시합니다. 코름은 미스스펠링이라 이거예요. 라틴어로 그 사본에서 뭘 쓰냐? 에오라는 걸 C로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그 에오룸이라는 건 뭐냐면은 라틴어에서 그들의 3인칭 복수 소유격이라 그래서 그 레기코룸 혹은 렉스코룸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는 렉스 에오룸이 돼야 되고 그것은 그들의 왕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게 저는 뭐 라틴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편지의 모두에서 누구에게 보내는 자기가 파견하는 대주교에게 추천장을 써서 보내는데
그걸 수령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왕이라고 하는 3인칭 복수를 한다는 것은 누구누구라는 이름을 붙여 부르죠, 타이틀하고. 근데 그거는 상당히 수긍하기 힘든 설명입니다. 실제로 이분은 이제 그게 코름이라는 게 그들이 어디냐,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기 지금 차가다이 울루스,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몽골의 칸이라고 보는 건데, 이 몽골의 칸에 대해서 실제로 그 교황이 쓴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분명히 중부 제국 타타르 황제 위대한 군주 창시에게 명칭이 그대로 딱 나와, 이름과 그 사람의 타이틀이. 그래서 이분의 주장도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이 1333년 이 교황의 편지를 둘러싼 의문을 어떻게 풀 것이냐. 저는 일단은 이 편지가 쓰여졌던 무렵에 유라시아, 몽고 제국 치하의 유라시아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교황 22세가 신임 대주교인 니콜라스에게 준 편지 5통은 실제로 그가 부임하려 가는 북경 캄발릭으로 가는 도중에 위치해 있습니다. 처음에 아르메니아, 제가 거기 이 지도를, 이게 편지입니다. 이게 편지인데 편지의 원본은 아니에요. 원본은 이제 서로 줬기 때문에 원본을 기록을 위해서 남겨둔 거죠. 기록을 위해서 이제 이 교황청에서 남겨둔 것 속에 이렇게 카피를 해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도를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아비뇽에서 시작해서 갑니다. 이게 아르메니아예요. 이게 소아르메니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킬리키아 지방이고 이 타르수스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가 있어요. 성경에 다소라고 나오는 곳인데, 여기서 배를 타고 와서 여기서 육지로 간 다음에 아르메니아 왕국을 건너 이 가로질러. 그래서 왕국의 왕에게 보낸 편지를 여기서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아르메니아 교회의 대주교를 만났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는 편지. 그다음에 카프카스 산을 건너서 이 몽고의 러시아를 지배했던 몽고 형권의 수도가 있던 사라이라고 하는 데 가서 우즈베크한을 만났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우즈베크한에게 보낸 편지를 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한 통의 편지가 이 대칸에게 보내는 거고, 중간에 하나가 뭔가가 코름의 왕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코름의 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지역과 이 지역 사이는 어떤 곳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코름의 왕은 9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우즈베크한이 있는 사라이에서 캄발릭 사이의 어느 지점이라고, 그리고 그 지역을 통치했던 군주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힌트가 뭐냐면 1340년에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 교황청 사신단이 있어요. 마리뇰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사신단인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은, 이 사신단이 가면서 이 중앙아시아 여기 알말릭이라고 하는 곳에, 중앙아시아에 있는 몽고 정권의 수도인 알말릭에 들렀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작년에 이 사람들이 1340년 말에서 41년 초에 거기 갔는데, 얼마 전에 그곳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학살당한 거예요, 여러 명이. 그런데 학살당한 사람의 명단에 니콜라스 대주교가 없어요. 대주교는 상당히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5명의 이름을 학살당한 사람의 그걸 했는데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그 학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니콜라스 대주교는 떠난 거예요, 여기를.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사람이 어디로 갔겠냐? 저는 이것이 코름의 왕국을 통해서 가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알말릭,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칸의 이름도 알고 지명도 하는데, 그 편지에서는, 지금 코름의 국왕이라고 하는 편지에서는 그것을 이곳이라고 추정케 할 만한 단서가 없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남정국 교수는 여기 이곳이 코름의 왕국이라고 보지만은 그게 아니고, 저는 이것은 원래 이 니콜라스는 이렇게 해서 북방 루트로 가려고 계획했는데 그 당시 이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를 들렀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튼 여길 떠나서 동쪽으로 간 거죠. 그렇다면은 이 9페이지 이제 밑분인데요. 따라서 니콜라스가 차가다이 울루스의 수도인 알말릭에 들린 것은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원래는 차가다이 울루스 북방을 가로질러서 곧바로 몽골리아로 갈 계획이었지만 도중에 계획이 바뀌어서 알말릭에 들리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코름이라는 왕국은 니콜라스가 알말릭을 출발한 뒤에 그리고 북경에 가기 전에 있었던 어느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코름의 왕국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체로 3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적기 때문에 빨리 읽겠습니다.
먼저 첫째, 이 코룸이라는 이 왕국은 알말릭과 캄발릭 중간에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그곳엔 기독교가 거주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코룸과 뭔가 유사한 지명이어야 한다. 제가 보기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바로 카라코룸입니다. 카라코룸. 카라라는 말은 검다는 뜻이에요. 코룸이라는 것은 지명인데, 그래서 이것은 칭기스칸의 후계자인 우그데이라는 사람이 이곳을 수도로 삼아요. 몽고 지역의 수도로 삼고 제4대 칸인 뭉케까지 1259년까지 이것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게. 근데 이 카라코룸이라는 것을 찾아보면은 그 당시에 중국 자료들은 전부 다 코룸이라고 써요. 거의 99%가 그러니까 화림, 한자로 써서 화림. 이거 허린인데 이것은 몽고 말에 코룸을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카라코룸이라는 지명이지만 앞에 카라를 띄고 검다라는 걸 띄고 코룸이라는 지명으로 한문에서 다 표기가 되고, 실제로 그 코룸이라는 것은 화림이라는 지역은 이 카라코룸 도시만이 아니라 이 북몽고 전체를 가리키는 사실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했을 때 코룸의 왕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코룸의 왕. 그게 보면 편지에 보면 소코대 혹은 세체대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리샤르 같은 학자는 소코를 쑥이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저는 이것을 세체대라고 읽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바로 이 시기에 이 카라코룸, 코룸을 지배하던 몽골의 최고의 제왕 군주가 바로 이름이 세체트예요. 세체대, 세체트, 이건 사실 거의 같은 발음입니다. 이 세체트란 말은 몽고 말로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과연 이 사람이 코룸의 왕국의 국왕이라 할 만한 그런 지위에 있는 인물이냐? 그렇습니다. 10페이지 밑에 부분인데, 세체트는 제4대 대칸이었던 뭉케의 아들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몽고 제국, 원제국의 역사를 쭉 설명해서, 여기서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고요. 단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몽고의 황권 다툼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러 제위 계승 투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1333년 이 편지가 쓰여질 그 직전 시기에는 몽골 이 카라코룸 지역과 몽골리아 전 지역에서 48투맨이면 이제 1투맨이 만호예요. 그러니까 48만 명인데 사실은 48만 명은 아니죠. 한 20-3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의 기마 군단을 거느리고 있는 막강한 군사적 지도자이자 제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존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존재가 충분히 교황청에 알려졌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루트가 북방 루트로 간다면 반드시 이 지역을 들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개장을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11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의 여러 자료들은 모두 1320년, 30년대의 몽골리아 초원 지역, 특히 카라코룸 일원에서 칭기스칸 가문에 속하는 세체토라는 인물이 얼마나 영향력 있고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명성이 카라코룸에 거주하던 기독교들, 캄발릭 대주교에 있던 선교사들과 신자들을 통해서 유럽의 교황청에 전달되었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임 대주교 니콜라스가 과연 코룸, 즉 카라코룸을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 혹은 카라코룸으로 진짜 갔었는지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세체투라는 사람 역시 1339년 혹은 40년 초에 궁정 내에 이런 권력 투쟁에 휘말려서 살해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실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1339년 직전에 알말릭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코룸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기였고, 세체투가 살해되기 직전에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도 그런 정치적 격변 속에서 이 사람의 운명이 말하자면 휩쓸려 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구체적인 이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는 수수께끼로 지금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니콜라스 대주교의 임명과 코룸의 왕을 둘러싼 미스테리는 1세기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었던 몽골 제국과 교황청 사이에 일어난 많은 교류들 가운데 하나의 에피소드였습니다. 13세기 전반 몽고 제국이 가져온 최초의 물결과 충격이 가라앉고 나자 이어서 이들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선교의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상인과 수도사들이 몽골리아와 동아시아를 찾아 나섰고, 몽골의 지배자들은 이들을 환영했고 인적 왕래와 물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교류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장본인은 다름 아닌 유럽이었습니다. 몽골 제국 출현 이전까지 유럽은 치열하게 대립하던 지중해 동쪽의 이슬람 세력을 제외하고는 외부 세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인도양이나 동아시아에 대해서 유럽의 지견은 극히 미비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몽고 제국이 지배하던 시기에
유럽인들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고 인도양을 가로질러서 동아시아를 빈번하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마르코 폴로입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걸 기초로 해서 동방견문록 원 제목은 디비사멘트 도몽드 즉 세계의 서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여행기가 아닙니다.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서술로서 일종의 지리지입니다. 콜럼버스가 인디아라는 곳을 찾아서 항해에 나서게 된 것도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카르피니, 루브르크 같은 선교사 또 마르코 폴로와 같은 사람들의 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항해 시대와 유럽의 근대는 몽골 제국 시대에 이 같은 동서교류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발표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에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정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고려대학교 조영현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 조영현 선생님은 전공이 중국 근대사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동양사학과에서 학사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고려대 역사교육과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김호동 선생님 토론을 사실 맡게 돼서 사실 조금 정말 영광스럽기도 하고, 사실 실제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새로운 연구 주제를 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토론문을 중간중간을 빨리빨리 좀 읽어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들으셨겠지만 이 유럽인들에게는 칸발릭으로 알려진 북경 베이징과 또 바로 이 지역의 이 도시의 14세기 최초의 대주교로 임명된 몬테코르비노 또 그 후임자인 니콜라스 이 이야기는 사실 그 이 시기에 13세기 이 지역에 왔던 카르피니 루브르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않으셨지만 나중에 명나라 때에 16세기에 이 지역에 왔던 마테오 리치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계에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거는 이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워낙 그 카르피니 루브르크 이야기, 그다음에 마테오 리치 이야기가 워낙 그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좀 묻히게 된 경우도 있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니콜라스의 죽음 이후의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김 교수님의 이번 논문은 이 몽골 제국사 연구자 혹은 뭐 중국사 연구자에게 그냥 몬테코르비노의 후임자 정도가 아닐까, 니콜라스는 뭐 이 정도 지식에서 니콜라스의 삶과 개정, 무엇보다도 이제 그가 이동했던 지금 이 지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가운데 중앙아시아 혹은 중앙유라시아의 지역에 이 생명력을 불어넣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선생님께서 많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 1333년에 코름의 왕이 누구냐가 이제 어쨌든 고려의 충수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안재원 교수, 남정국 교수, 그다음에 김호동 교수님이 다 이미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호동 선생님의 이 논문이 갖고 있는 정말 중요한 의미는, 그렇다면 그 코름이 도대체 누구냐? 자, 고려가 아니라고 하는 건 뭐 누구나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럼 누구냐라고 하는 거를 이 광대한 유라시아 지역에서 특정해서 이제 찾아내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탐정과 같은 또 혹은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몽골 제국사 연구자라기가 아니라 이 대운하 명청 시대 대운하 얘를 이용한 내륙과 해양의 교통로, 또 그걸 이용한 동서교류, 가령 이제 대운하를 이용했던 서구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의 궤적을 연구해온 연구자로서 본 논문을 읽으면서 좀 느꼈던 4가지 점과 한 2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코름의 왕을 추론함에 있어서 육로의 거점인 카라콜룸의 기독교 공동체와 니콜라스의 그 이동 경로에 대해서 바로 이 지도에서 보이는 이 주목에 대한 그 이제 하나의 근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다 좀 건너뛰고 62페이지 중간 아래 보면 결국 이 니콜라스가 칸발릭, 베이징이죠. 베이징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이 초대 대주교였던 몬테코르비노가 갔던 길이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몬테코르비노는 해로를 통해서 갑니다. 즉 아래쪽에 있는 바닷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지금 니콜라스는 육로를 통해서 간단 말이죠. 그럼 왜 이 사람은 육로를 정해졌을까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질문이고 궁금증입니다. 교황청에서 이렇게 사제들을 보낼 때
이 선택하는 육로로 갈 것이냐 해로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원칙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이 좀 첫 번째 질문이고 궁금증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 13에서 14세기 몽골이라는 사실 이 거대한 우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유럽과 몽골을 왕래하는 이 여정은 사실 지금 발표에도 잠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길이죠. 사실 지금 이 지역을 여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역참을 이용하는 육로를 이용하든 혹은 인도양을 경유하는 해로를 이용하든 생명을 건 위험이 있는 그런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역사학자들이나 후대 사람들은 뭐 그 정도는 그냥 이렇게 뭐 갔던 거 아니야? 왜냐면 예전에 뭐 마르코 폴로도 갔었는데 뭐 그냥 갔다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아무리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당시 교황이 지금 캄발릭에 대주교가 비어 있고 거기에 후임자를 빨리 보내야 되는 상황에서 굳이 더 멀리 있는 고려까지 이렇게 뭐 보내서 경유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냥 음가의 유사성 외에는 굉장히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맥락에서 앞서 잠시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중간에 그 니콜라스와 함께 아마 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르고니오 주교와 6명의 수사들이 가다가 중간에 있는 차가다이에서 1339년 학살을 당하는 이제 기록이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굉장히 교황이 보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교황의 명령 혹은 이 편지가 보호막이 될 수 있지만 일단 몽골 제국의 영역에 들어오면 사실 그게 뭐 일종의 마패, 호패처럼 기능하기는 어렵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말하자면 그런 이 상황 이런 중앙아시아의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1339년에 대학살 때 니콜라스의 이름이 설령 없지만 혹시 그때 정말 이렇게 죽었던 것이 아닐까? 혹은 그와 관련된 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좀 질문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역사에 대한 통념인데요. 그 사실 이렇게 고려가 아니다, 코름의 왕이 고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일부 한국의 이제 가톨릭 신자들은 좀 아마 실망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오히려 이 부분은 역사에 대한 통념 중에 하나인 빨리 전파되면 좋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새로운 재인식을 갖게 해줍니다. 기독교 전파의 역사를 앞당기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유의미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얼핏 기독교 역사를 조금이라도 앞선 시기로 그 앞당기려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는 사실 기독교의 신, 즉 창조주의 뜻과는 사실 별로 관련이 없는 상고주의, 예전 것이 좋다, 예전 것을 숭상하는 그런 그 동양의 기본적인 전통의 소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먼저 전파되었는지를 따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관점일 뿐이고 이 창조주의 관점에서 어디가 먼저 갔는지 보다 그 시기에 정확하게 그 지역을 통과했는가 라고 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인데요. 본문에서 이제 교황의 편지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오래전부터 믿었던 사람들이든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이든 딱 요 구절이 아주 나옵니다. 이게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김호동 교수님도 이 부분을 주목하셨고 이때 이 오래 믿었던 사람은 사실은 당나라 때에 이미 서한 장안에 왔다라고 알려져 있는 경교 네스트리우스교 신도들이고 새롭게 믿은 사람은 이제 카톨릭 신도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니콜라스 스탠다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연구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당시 카라콜룸의 기독교 공동체 주로 이제 몽골 제국이 여러 지역을 이렇게 정복하면서 그 포로들을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카라콜룸은 이 우구데이 칸 때 이른바 몽골 제국의 수도로 만들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기독교인들 중에 일부를 포로로 잡아서 카라콜룸에다 이제 모이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카라콜룸에는 일종의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생기는데 그 가운데에는 일찌감치 예전에 중국에 왔던 사람들 때부터 믿었던 사람도 있고 새롭게 카톨릭으로 인해서 개종한 사람도 있고 그들 간에 긴장감도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이제 이 지적은 지금 김호동 교수님의 이 논지와 굉장히 맥락을 같이 하는 김 선생님의 논지를 강화시키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코름의 왕이
고려의 왕이다라고 하는 그 좀 근거가 희박한 하지만 굉장히 선정적인 선입견에서 해방시키는 이번 글이 사실상 이 카라콜룸이라고 하는 동서 문명 교류에 있어서 이 거점, 그다음에 원나라 후기의 그 치열한 권력 투쟁의 맥락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관심을 쏟았게 해줍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뭐 선생님의 연구 주제이기도 하겠지만 저도 혹은 또 다른 후학들에게는 이 광활한 몽골 제국 내에서 기독교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스트리우스의 네트워크가 있고 하나는 로마 카톨릭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들 간의 치열한 경쟁과 갈등도 있고요. 또 하나 이쪽에 있는 소위 이제 중원 지방에는 몽골인, 생목인, 중국인이라고 하고 또 그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몽골인 크리스찬, 생목인 크리스찬, 중국인 크리스찬이 있는 거죠. 이들의 이 조합은 굉장히 복잡한 그 관계망을 이제 만들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한 이제 좀 구체적인 연구가 한국에 이미 많은 몽골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것과 저는 주로 이제 원의 몰락과 명의 이제 이제 등장을 연구하면서 이런 수많은 관계망들이 대체적으로 1368년 명나라가 등장하면서 그냥 싹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많지가 않은데 실제로 이 많은 네트워크들은 어떻게 와해되고 사라지는지 정말 완전히 사라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재조명이 필요할 것이 바로 이 논문이 저희 후학들한테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는 코멘트고 두 가지는 질문인데 코멘트도 굉장히 그 의미 깊은 것이고 제가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중에서 한 가지 첫째 질문은 왜 해로를 이용 안 하고 육로를 이용했느냐는 건데 또 그게 그 당시 교황청에서 동쪽으로 동아시아로 누굴 파견할 때 어떤 원칙이 있었느냐. 글쎄요, 그 뭐 저도 그 원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몽고 제국 내에 내륙의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러 그 지방 정권들 사이에서 이런 내부 분쟁이 군사적인 충돌을 발전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뭐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이 돼서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도 됩니다. 사실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이 원래는 내륙을 통해서 이탈리아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내륙 지역에서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글로 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해로를 택했다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글에서 그런 것처럼 경우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교황청에서 누군가를 파견할 때 그 당시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정보 최대한의 정보를 가지고 판단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유념할 것은 해로가 안전하고 신속하고 그렇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까지는 아직도 해로를 통한 그 동서간의 인도양을 경유하는 여행이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 그 몬테코르비나가 해로로 왔지만 오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계절풍을 이용해야 되고 또 중간에 배라는 게 그 당시까지 아직 원양의 항해가 익숙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양으로 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해적선이라든가 약탈의 위험에 노출되고 난파되기도 하고 또 계절풍을 이용해야 되는 시간적인 어떤 그런 제약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빨리 가야 2년이고 늦으면 뭐 3년, 4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코 폴로도 마찬가지. 마르코 폴로 글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배가 10몇 척, 16척인가를 가지고 가고 인원이 600명인가를 가지고 출발을 해요. 배를 타고. 그런데 나중에 살아가서 이란에 도착해서 살아서 도착한 사람은 8명에서 배 한 척당 남았고 그다음에 사신을 3명 데리고 왔는데 그중에 1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해로를 통한 그것도 굉장히 모험에 찬 그런 길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이 교황청에서 니콜라스를 보낼 때는 아마 지금은 육로가 더 안전할 거야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이 생각이 되고요. 사실 해로보다는 안전하기만 하다면 육로가 더 빨라요, 사실은. 북쪽 루트로 하는 게. 그래서 그 당시 이태리 북부에 있는 도시에서 만들어진 동방과의 교육을 할 때 그 참고서, 상업실무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일 안전한 길로 흑해 북쪽에서 지금 그 니콜라스 갔던 길을 통해서 초원으로 가는 길이 제일 안전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그 사람이 쓸 때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두 번째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중앙아시아로 갔을 때 니콜라스의 그 나중에 갔던 사람이 이제 선교사들이 학살됐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왜 학살됐을까? 그럼 학살될 걸 알면서 가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하고 갔겠죠. 가서 선교 활동을 벌리다가 갑작스러운 봉변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 봉변당한 인물들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니콜라스 이름은 없어요. 근데 니콜라스 정도의 대주교의 지위라면 아마 있었지 않았겠느냐. 아마
제 추측은 그런데 그때 가만히 지금 제가 여기서 쓰진 않았습니다. 보면은 이 중앙아시아의 바로 그 지역에서 엄청난 정변이 벌어져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바로 그 왕국이 대대로 칭기스칸의 셋째 아들이었던 둘째 아들이었던 차가다이 가문의 칸들이 통치하는데 1340년 말 바로 그 선교사들이 학살당한 바로 그 직전에 정변이 일어나면서 다른 아들 가문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은 새로 집권한 아들은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학살하고 탄압을 하는, 박해하는 이런 정책을. 그리고 그 사람은 곧 이어서 또 무너져요. 피살되고 말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피살되고 나서 얼마 뒤에 이 마린율이라고 하는 선교사단이 갔을 때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그만큼 몽고 제국 시대의 어떤 정치적인 불안정성, 또 그것 때문에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고, 해로냐 육로를 택하는 것도 그런 것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코멘트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 2의 진행을 맡은 자연과학부 제3분과 유정렬입니다. 주제 발표 2는 우리 자연과학부 제3분과 이리영 회원님의 발표와 주 CNP 동양의 대표이사이신 정광양 박사님의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현재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또 청운대학교 명예총장을 겸하고 계십니다. 이리영 회원님은 한양대학교에서 공학사, 일본 동경대학 공학석사, 공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으며 한양대학교 교수, 대학원장, 부총장, 또 청운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이리영 회원님은 한국 건축연합회 회장, 한국 콘크리트학회 회장, 한국 전산구조공학회 회장, 대한건축학회 회장,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신 바 있으십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초고층 건물의 현황과 미래 기술입니다. 유정렬 제3분과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3분과의 이리영 회원입니다만은 2022년 특정 연구과제에 대해서 그간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964년도에 한강변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현재의 한강변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1964년에 우주에서 본 한반도 야경입니다만은 여기에 평양에 전기불이 여기 하나 있고 남한이 완전히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그 당시만 해도 이북이 전혀 없는 듯합니다. 그러면 초층 건축이란 뭐를 얘기하느냐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계획, 설계, 구조, 설비, 시공, 재료 등의 모든 분야의 최고 기술이 연관된 그러한 결정체가 되겠습니다. 이 초기에는 세 장비, 민명과 높이의 비가 5 이상의 건물을 얘기했습니다. 국제 초고층학회에서는 세계 100대 빌딩이 중에 50층 이상 높이, 약 200m 이상의 건물을 초고층 건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 기술자들 관점에서는 횡하 중에 저항하기 위한 특별한 구조 형식의
건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거는 세계에서 지금 설계 건설된 그 초고층 건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인류 역사 초기에 전설로 전해지는 바벨탑입니다. 구조물의 높이가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가려고 그러는 우리 인간의 힘입니다. 당시 바빌론에 지어진 지구라트를 바벨탑이라는 건축에서 본다면 인류 최고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초고층 건축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를 이와 같이 1960년대부터 우선 산업혁명의 신재료의 사용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에펠탑이 그 당시 철제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재가 시카고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거의 다 불타고 그 다음에 브로커를 사용한 20층 이내의 건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나드락 빌딩은 상층부에 무게를 위해 벽돌로 외부를 쌓아 올린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릴라이언스 빌딩입니다. 그 다음에 벽돌로 지어진 다른 건물과 달리 철골 구조로 아주 날렵하게 지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다시 또 다른 도시들이 4, 5층의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때 시카고는 10층 이상의 건물을 짓게 됐습니다. 이거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시 인구의 급속한 팽창으로 인해서 초고층의 부대는 뉴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1931년 102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철강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져온 40년간 초고층 건물의 왕자 역할을 한 건물입니다. 10년간 계속된 대공황, 2차 대전 반발로 초고층 건축물은 뉴욕에서 휴지기를 당하게 됩니다. 요거는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초고층 건축은 도시환경 및 기능적으로 발전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재 대신 알루미늄 커튼홀과 유리를 주고 외장재로 사용하게 된 그런 기능적인 고층 건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구조 시스템으로 재료 시공 기술의 발달이 이루어져서 도시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복합 구조 형식에 출현하게 됩니다. 100층 이상의 구조물을 출현, 도시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기능과 효율을 우선시한 당시 건물은 외접으로 총표 및 이 철골 브레이스가 지나가게 됩니다. 새로운 구조 시스템을 도입한
존 행코 센터는 철골 구조가 X자로 구성하여 넣은 기둥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9.11 테러에 의해서 붕괴된 건물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1974년에 최고층이 높였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보면은 그 뒤 윌리스 타워가 완공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시얼스 타워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윌리스 타워입니다. 요거는 제가 오기로는 동남아로 넘어와서 이와 같이 페트로너스 타워가 450m짜리가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버즈 칼리파 건물이 세계 최초로 800여 미터 이상 되는 아시아권 최대의 초고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은 한국인이 시공한 대표적인 건물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건물의 이 브릿지와 이것도 한국에서 시공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 초고층 건물의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 호텔이 일체 지하에서 축조된 공공 건축물로 벽돌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철근 콘크리트가 출현하면서 대표적인 건축물들이 반도 호텔, 그 다음에 3일 빌딩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1970년도 중반 강북 도심을 중심으로 대형 초고층 건축물 31층짜리가 유명한 건축가 김중합 선생에 의해서 설계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요건 1984년도 60층짜리 한 20년간 한강변의 심볼로 작용한 건물이고 요거는 원래는 요거는 100층짜리 2동을 세우기로 했는데 경제적 때문에 70평짜리 33층으로 2개의 건물을 만들고 무역센터는 55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삼성동 아이파크 건물, 그 다음에 타워팰리스 건물, 그 다음에 동탄 복합 건물. 여기에서 공기 단층과 층하 절차이 가능한 무량판 구조 시스템을 도입으로 삼성동 아이파크를 짓고 또한 건국대학 스타시티 등 최근 건설되거나 계획 단계의 초고층에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감기꾼이 있어갖고요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는 40층 이상의 주거 건축물 수에서 세계 4위권이고 세계 100대 주거형 건물 중에도 우리나라는 세계 3위에 속합니다. 인천, 송도, 충남, 아산, 청주 등의 신도시 개발 중심으로 한 랜드마크적인 주거형 초고층 건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에, 자연에 의해서 지진에 대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쓰러지고 철근 배근이 이렇고 다음 요거는 교량이 무너지고 요건 일본의 하코다테 고등학교 건물이 무너지고 요건 이가다 지진 때 액상화 현상에 의해서 건물이 말짱한데 이 집안이 액상화에 의해서 완전히 쓰러진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 건물을 조사해 보니까 이 철근이 이 동간격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부실한 공사, 특히 이 콘크리트 내부에 이런 캔들을 묻혀갖고 건물의 강도를 완전히 저감시키는, 그래 대만도 옛날에는 건설 시에 건설비를 아끼려고 이런 그 좋지 못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진이 와서 단층 파괴가 된 형태고, 요건 액상화에 의해서 파괴된 모습, 요건 산사태에 의해서 파괴된 모습입니다. 요거는 교량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고층 건물은 새로운 구조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면서 여기 63 빌딩 이런 형태고, 이것이 점점 늘어나서 160층까지 이런 구조 형태로 새로운 구조 시스템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무엇이 초고층 구조 시스템에 있어 효과적인지 보면 이런 등간격 기둥 매치가 제일 튼튼합니다. 또한 테두리 집중 매치도 또한 튼튼합니다. 요거는 건물의 바람의 영역, 제일 튼튼한 거는 바다의 등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바람과 지진, 수평하중에 대해서 강하게 작용하는데 대개 이 높이의 3분의 1 정도가 요 바닥 밑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튜브 구조 시스템, 근데 요거 대나무 형태를 본따서 이런 튜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튜브 구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각형,
또 요거를 아홉으로 분할해서 여기에 히어락을 줄여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튜브 구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프레임 튜브, 번들드 튜브, 하이브리드 튜브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의 튜브 구조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 배와 그물을 비교해 보면은 이 돛대가 있고 여기에 그 아웃리거 외부 기둥이 서 있습니다. 특히 이 골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코어 부분이 있고 여기에 벨트 트라스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와 같이 처음엔 설계되면 여기에 모멘트가 굉장히 커져갖고 여기에 핫트라스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줍니다. 거기에 또 한 개층을 또 넣으면 여기 이렇게 줍니다. 대개 이 벨트 트라스는 건물에 있어서 20개층 내지 30개층에 하나씩 넣어서 이거를 기계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나오는 그 샹하이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센터 다음 요거는 그 다이아그리드 구조물입니다. 원래 이 다이아그리드 형태로 롯데 월드 120층짜리가 설계가 됐었는데 이것이 경제적으로 문제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외부의 경사부재를 다이아 형태의 그리드 트러스로 구성하여 중력 하중 및 횡하중을 모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그리드의 각도가 구조물 성능에 큰 차이를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롯데 건물의 과거의 형태가 이런 모양이었었습니다. 이것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콘크리트 SRC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영국에 있는 건물입니다만은 여기에 그 설계 때는 요 고를 타고 바람이 올라가서 건물의 진동을 막아주도록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그 버즈투바이의 건물입니다. 사막의 꽃이라고 그래갖고 이와 같은 구조체가 코아에 있고 여기에 스핀 휠이 있어갖고 요거가 구성이 돼서 여기 똑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다음. 요거는 대만의 완호한 건물 101층짜리 건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8개의 큰 대형 기둥이 서갖고 이 기둥들이 이 브레이스를 통해서 힘을 바닥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기초 부분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재료에 대해서 잠깐 초층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제와 콘크리트 합성 재료, 또한 수직 하중 저항 시스템, 횡하중 저항 시스템, 횡하중의 형태와 크기, 풍하중 지진하중
이와 같이 풍화중과 지진화중이 있습니다만 대개 50층까지는 지진화중이 작용을 합니다만 그 이상은 풍화중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죠. 요거는 그 초공층 공사비중 중력 시스템의 비율입니다. 여기 슬라브만은 요렇고요. 기둥은 요런 단가가 있고 요것이 그 브레이스를 어떻게 두느냐, 구조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사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높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조 시스템을 어떤 걸 택했느냐에 따라서 이 공사비를 줄이게 됩니다. 다음. 특히 이 초고층 구조 시스템의 연구로는 이같이 그 다이아그리드 시스템, 그다음에 스핀월, 그다음에 코어와 아웃리거 시스템, 이걸 아웃리거 시스템입니다. 이 코어 부분이 이와 같이 쭉 올라가고 요거를 묶어서 요거를 아웃리거 시스템, 그래갖고 여기에 슬라브와 각종 구조체가 들어서게 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은 낮은 부분에 아웃리거, 그다음에 어퍼, 그다음에 센트럴, 여기에 그 메가 스페이스 트러스는 이와 같이 큰 건물에 대해서 이런 그 하중들이 내려오게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버즈 투바이의 건물이고, 구조체가 있고, 요거는 그 중국의 CCTV 혁신적인 건물입니다. 이거는 그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마이다스 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 교량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 해석을 해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다 되는데, 이것을 수정 보완해서 이런 형태의 교량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특히 지진화중에 대해서는 내진 구조, 지진 구조, 미은진 구조가 있는데, 이 미은진 구조는 이 지하층의 기둥 중간에 세우고 이와 같은 미은진 시스템이 작용을 해서 이 건물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중간층. 이건 그 풍동 시뮬레이션 진동 제어가 되겠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이와 같이 형태의 바람의 변화가 일어나겠습니다. 이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는데, 특히 큰 건물 골목에는 큰 회오리 바람이 많이 쳐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나 벽체 이런 걸 세우게 됩니다.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번의 완화, 요거는 샹하이의 파랑구멍, 그다음에 진마오타워, 이런 것들이 바람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다음에서
그다음에 고층 건물일수록 기둥, 축소, 예측 및 보정 기술을 합니다. 건물을 지어나가는데 칼럼 쇼트닝을 예측해서 기축을 해갖고 최적화 기법을 이용해서 이 기둥의 보정 기술을 통해서 다음 시공단계는 새로운 기둥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 질 때 한낮에는 햇빛이 비치고 또한쪽은 그늘이 지게 됩니다. 이 햇빛 비치는 곳에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소량의 역량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건 월드 트레이스 센터가 발생하고 나서 방제 전략이 생기고 구조체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고요. 거주자의 피난 통로가 분리되고 소방에 유리한 평면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개 이 초고층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추정이고 그다음에 철골도 기타 SRC 구조. 이거는 콘크리트의 압축력에 인장력은 약하지만 압축 파괴는 대단히 높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강제가 되겠습니다. 강제는 한편 인장력이 강한 대신 이같이 압축력에 자골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쪽 자골 쪽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복합 재료로서 탄소 나노튜브, 케블라 이런 걸 상용해서 케블라는 강철과 비교하여 강도가 상당히 높고 탄소 나노튜브는 약 10배의 강도가 나왔는데 요즘 들어서 강철에 비해서 16배의 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탄소 나노튜브가 되는데 이와 같이 균열 생기는 부분에 이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하면 이 균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시공기술이 됩니다. 이 초고층일수록 이 콘크리트의 압송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재의 양중계획이죠. 여기에 이걸 대개 200m, 300m 올리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건 파사드 엔지니어링과 초고층 건물의 모양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BIM을 우리가 건축에도 많이 쓰는데 건축물 전체 생애 주기에 있어서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재 및 시공, 정보 등을 전산화시켜서 기능적, 물리적 특성 등을 연계시키고 이러한 정보 등을 토대로 해서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브루즈 칼리파라고 그러는 요 같은 형태인데 이거 지는 곳이
한 층에 3일에 한 층씩 올리고 여기에 콘크리트 강도는 80메가 가스칼, 그다음에 철근, 철골, 커튼을 요거는 삼성물산이 짓게 됩니다. 다음 보시죠. 이건 타이페이 완화한 건물입니다. 지상 101층, 지하 5층 이와 같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동 제어를 위해서 TMB를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그 TMB 설치는 일본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요건 중국에 있는 진마오 건물입니다. 이게 진마오 빌딩인데 여기에 보면 요 상층부가 이 풍열이라고 그러는데 바람 구멍이죠. 이거에 의해서 횡력을 잡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건 그 롯데월드 타워가 이와 같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초고층 건물은 제일 먼저 그 건축가에 의해서 건축주와 얘기를 해서 이것이 대개 20년 동안 설계 변경이 있게 되겠습니다. 롯데 신격호 회장님이 장기간 동안 이걸 짓기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해내신 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게 그 롯데월드 디자인 비현전사입니다. 역시 많은 건물을 1989년부터 이렇게 세워서 건축주 신격호 회장님한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되나 했더니 이거는 철골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단가가 높다. 그래서 SRC 구조, 콘크리트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최종. 이와 같이 그 롯데 건물은 오피스, 호텔, 오피스텔, 오피스, 리테일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해보세요. 이거는 이 건물에 있어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보면 타워등이 123층에 올라가는데 여 밑에 매트 기초가 한 6.5m, 이 높이가 콘크리트 매트 기초입니다. 이 매트 기초 밑에 대개 한 30m, 40m를 뚫고 들어가서 안반 위에 이 건물을 앉히게 됩니다. 그때 이 집안 조사는 입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매트 기초는 대개 한 이틀간 계속해서 콘크리트를 연속으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레미콘 콘크리트도 약 이틀간 계속 그 수문제로 들어와서 붓고 또 하고, 그 다음에는 매트 기초가 완료되면 타워등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트 기초 하부 안반면을 조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매트 기초 하부
철근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부 메뚜기처럼 철근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째 공사 현장입니다. 여기 콘크리트를 타설을 대개 이틀간 연속적으로 타설해서 일체화시키는 이거는 이제 골조가 되겠습니다. 이같이 대형 칼럼이 쓰고 그 다음에 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데키 브레이드가 이렇게 깔리고 이 구조체가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같이 아웃뒤가 벨트 트라스라고 그러는 거는 이와 같이 건물 주변에 벨트가 들어가서 횡령을 잡아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리거와 벨트 트라스는 한 묶음이 돼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죠. 다음에서 조금 시간을 좀 건너뛰겠습니다. 다음 한번에서 이건 타워들의 상량식을 올리는 모양입니다. 요 상량식에 여기에 보면 이름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올라가서 여기에 보면 길이 10m 내외 방청으로 약 100년간 뜯어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 여기서부터는 그 여의도 파크원이라고 새로운 건물 형태의 여의도의 심볼 마크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실제 설계를 하신 정원 소장께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정광량 박사님은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으며 현재 주 CNP 동양의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정 박사님께서는 세계 초고층학회 회장, 또 사립재단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을 역임하신 바 있으십니다. 정 박사님의 주요 작품으로는 이제 소개하시겠습니다마는 부산 LCT 타워 101층, 또 여의도 파크원 구조 설계, 또 현대모비스 초고층 건물 설계 등 다수가 있으십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토론 전에 일영 총장님 하시던 거 마무리 짓고 제가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 초고층에 국내에 있는 프로젝트를 이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일영 총장님이 준비하신 여의도 파크원이라는 프로젝트는 저희가 그 설계를 한 10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상 디테일하게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보시고 그냥 그림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의도 가시면은 뻘건 이 기둥이 보이는 그런 건물인데 서울에서 두 번째 높은 건물입니다. 롯데타워 다음으로 높은 건물이고 층수는 69층입니다. 아까 일영 총장님 설명하신 구조 시스템인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초고층도 초고층이지만 현대 백화점이 들어가서 상당히 지금 인기가 있는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백화점이 그 상당히 큰 대공간 구조물로 돼 있어가지고 특히 그
코로나 때 어디 못 가는 그 이 젊은 층들이 이 건물에 와서 사진 많이 찍고 했는데 그 대공간 구조물을 구성했던 그 루프의 시스템이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산에서 우리 국내에서는 두 번째 높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산의 그 해운대에 LCT 타워라고 해서 주로 주거 건물입니다. 그래서 세 동인데 한 동이 이제 101층이고 나머지 두 동은 8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바로 해안가에 붙어 있어서 항상 그 태풍이 불 때마다 이슈가 되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태풍에 의한 해일 피해, 그 다음에 그 태풍에 의한 그 초고층 건물의 그 진동 이런 문제가 항상 있는데 그것이 이제 처음에 질 때는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많은 대책을 세워서 이번 올해 태풍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건물 형태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건물은 100% 콘크리트로 국내 최초로 초고층 콘크리트 건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국내 건물은 아니고요. 한참 이 유행할 때 건물을 좀 이형화시키려고 하는 아키텍트의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트위스트된 건물로 유명한 그 세 가지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은 이제 트위스트보다는 좀 이형적인 건물인데 실질적으로 이형적인 건물은 이렇게 100층, 200층 이렇게 짓지 못하고 그냥 보통 한 60층 정도로 해서 이형적인 건물을 짓는데 이 두 가지 건물이 이제 대표적인 건물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지금 이쪽 그 CCTV는 아주 공사할 때도 많은 고생을 했고 공사하고 나서도 한 몇 년간 사용을 못 하다가 지금 한참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건물도 있고요. 이거는 실제 짓진 않았고 이런 그 항상 초고층이 유행할 때 디자인했던 건물들입니다. 이거는 아마 두바이 가시면 항상 사진을 찍던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호텔 중에서 가장 비싼 그 호텔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바레인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이 유행이라기보다 유명한 거는 그 가운데 이 풍력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초고층이 문제는 항상 올라가면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그 세게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을 전기를 일으키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디자인을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건물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고 프리덤 타워에서 컴페티션 했던 디자인이고 왼쪽은요. 오른쪽은 송도에 있는 NATT라 해서 동북아무역센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가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그래서 보통 실현되지 않은 프로젝트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프로젝트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200층 이상 되고 우리가 1000m, 1km 프로젝트인데 사우디에 이제 킹덤 타워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50층, 60층 정도 짓고 그냥 스톱돼 있습니다. 항상 초고층은 뭐 짓다가 만 경우도 많고 짓지 못하고 한 그런 프로젝트도 꽤 많습니다. 워낙 시간이 계획부터 완료되기까지 그 10년 가까이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많은 그 경제적, 정치적, 뭐 사회적 변화 때문에 짓다가 많은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많습니다. 사실은 상하이 타워, 뭐 지금 사실 총장이 많이 준비하셨는데 제가 지금 그냥 넘어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한 10몇 년 전에 한참 두바이에 그 버즈 칼리파가 지어지고 있을 때 그 경기가 좋았을 때죠. 이런 건물을 누군가 계약했습니다. 건물의 각 층이 그 태양을 쫓아서 돌아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가지고 각 층에서 이게 돌다 보니까 매일 그 형태가 바뀌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현은 안 됐지만 언젠가는 아마 이런 프로젝트도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동의 현대 자동차가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에서 거의 한 7, 8년 전에 계획을 했고 한 5년 동안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이런 프로젝트의 그 기본 설계 정도는 실제적으로 끝내는 상태에서 경기 상황이며 뭐 여러 가지 그 초고층을 지면은 상당히 그 롯데도 그렇지만 주변에 상당히 민원이며 뭐 반대하는 분도 많고 롯데가 실제적으로 잠실에서 뭐 무너진다 그래갖고 뭐 그 당시에 뭐 택시 운전사들은 그 동네 가지도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좋지 않은 소문도 있었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질 때 뭐 여러 가지 뭐 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그 건축 비용보다는 그 민원 해결 방안에 그 드는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대에서도 저걸 꼭 굳이 쳐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거가 생겨서 지금 현재는 설계는 끝났는데 계획을 좀 다시 한다는 그런 그 얘기가 있죠. 지금 실제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아직 저도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만 그도 이런 그림이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라 시티타운인데 이것도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인데 지금 사실은 그 청라 지역을 전체적으로 LH공사가 개발을 하면서 그 이런 그 시티 타워를 하나 중앙에 짓겠다는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콤페티션으로서 이런 디자인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설계 변경이 돼가면서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저희 너무 공사비도 많이 올라갔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지금 거기 주민들은 꼭 져라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측에서 아직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시공자와 공사비 관계로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초고층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일본에서 특히 그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일본에서 아주 오래 전에 한 20년 전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미래 초고층이라는 계획을 건설사마다 대형 건설사마다 한번 계획을 해봐라 해서 나왔던 프로젝트들인데 사실 미래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뭐 네옴시티라고 해서 지금 사우디에서 거의 100층짜리 높이로 한 몇 킬로를 갖다가 이제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17일 날 그 왕세자가 오는데 그것도 이제 미래 도시인데 그것도 이제 실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프로젝트들이 초고층에서는 계속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마일 하이 타워도 시카고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도 짓지 못한 프로젝트입니다. 뭐 이런 프로젝트. 네. 그래서 뭐 와이톨이냐 했는데 사실 이제 톨 빌딩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의 욕망이 이제 계속 그 바벨탑도 얘기 나오지만 욕망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높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버즈 칼리파 같은 그런 프로젝트도 생겼고 하는데 그게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 욕망의 한계는 기술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뭔가 지원을 해주면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으니까 끝까지 어떻게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술은 발전해서 하지만 항상 기술은 불확실을 항상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불확실성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주저앉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국내 우리 저 이령 총장님이 아주 진짜 과거에 하셨던 63 빌딩 있으시고 국제 그립본사 그 다음에 올림픽 공원 조형물 이렇게 해서 이령 총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제가 토론회 준비한 한 빨리 해서 한 5분 정도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우리 건축법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건축법에 초고층과 고층 건물이라는 것을
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은 그냥 높이로 30층 이상, 높이가 120m 이상이면 고층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고층 건물은 200m 이상, 50층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고층이냐 초고층이냐에 따라서 건축법상 제한하는 게 많습니다. 그 제한의 주로 그 어떤 취지는 안전입니다. 안전. 예, 초고층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피난 뭐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고층이 50층 이상, 200m 이상이면 안전에 대해서 이 대피 공간이라는 거를 30층 이상마다 하나씩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0층이라 그러면 2개 층이 대피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사, 디벨로퍼나 건설사 입장에서는 고층은 어떻게 보면 팔지 못하는, 임대를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층, 60층,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혹시 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내에 제일 많은 건물이 49층에 199m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피 공간을 30층에 둬야 되니까 이 초고층이라는 명칭을 갖는 것보단 고층으로 남기 원하는 그런 어떤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제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고 그거를 피해 나가는 것이 또 어떤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49층이 많고 199점 어떤 거는 98m 뭐 이렇게 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초고층은 세계 초고층 학회라고 있습니다. CTBUH라고 하는데 거기서 항상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제일 높은 건물이 지금 아까 이령 총장님 말씀하신 브루즈 칼리파고 중국에 있는 상하이 타워 뭐 이렇게 쭉 가는데 롯데 타워가 지금 5위에 있는 거죠. 대부분 보시면 상하이, 핑안, 요거는 시카고 있는 거고요. 광저우, 차이나준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10개 중에 6개 건물이 중국에 있는 건물입니다. 예, 중국에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1990년도 이전에는 주로 이제 노스 아메리카 즉 미국에 거의 대부분의 초고층이 있는데 점점 아시아로 넘어오는 거죠. 주로 이제 아시아는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부 미드웨이스트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펑션 즉 이 용도가 뭔가 하면 과거엔 다 오피스였습니다. 오피스다가 최근에 와서는 믹스드 유즈 즉 주상복합으로 많이 가고 있고 주거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주거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뭐냐 아까 이령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과거에는 다 철골로 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콘크리트 재료가 기술이 발전되면서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역전이 돼서 콘크리트만 가는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작고 나머지는 이제 철골은 작고 콘크리트가 훨씬 많고 혹시 이 콘크리트와 철골을 섞어 쓰는 우리가 이제 컴포지트라는 그 이 철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쭉 이제 그 초고층의 그러니까 100개의 톨리스트 빌딩을 전 세계 그 높이별로 이렇게 높이를 쭉 합쳐 놓으면 이 쭉 계속 늘어나고 있죠. 우리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고 나서 잠시 주춤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조금 줄었는데 앞으로 다시 또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지금 한 50% 초층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한국이 4% 지금 차고 있고 미국이 한 15% 이렇게 UAE가 16%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파라다임이 뭐냐 그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아주 디테일한 거는 아마 전문가적인 얘기일 것 같아서 제가 빼고 그냥 우리 저 학술원 그 교수님들이 그냥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가 엘리베이터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없었으면 초고층은 사실 불가능했겠죠. 1843년인가 이 엘리샤 오티스라는 분이 뉴욕 박람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본인이 직접 타고 툭 떨어지면서 자기가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엘리베이터가 발달이 됐고 그 회사가 유명한 오티스 엘리베이터사인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의 경쟁입니다. 사실은 초고층은. 그래서 엘리베이터의 속도 경쟁인데 지금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빠른 엘리베이터가 지금 상하이 타워에 있는 상해에 있는 타워에 있는 20.5m/s. 그래서 한 30초 안에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615m입니다. 그러니까 30초 정도면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금까지는 한 10m/s 정도였는데 한 2배 가까이 되는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져서 상해 타워에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엘리베이터가 이제 추와 로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한 라인으로 올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 엘리베이터가 계속 그 로프를 감고 올라가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상 이제 중간에 가다가 갈아타고 뭐 이렇게 가는데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컨티니스 엘리베이터 런이라 해서 한 방에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제일 높은 게 아까 얘기한 상하이 타워라는 거고, 현재로서는 한 기술적으로 한 800m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600m 이하 선에서 한 번에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계획돼 있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 스피드에서 1등서부터 이렇게 쭉 만들어놨는데 뭐 거의 대부분이 10m/s. 우리 국내에 있는 롯데월타워도 한 10m/s 다 이런데 지금 상하이 타워나 뭐 이런 중국에 있는 프로젝트들은 20m/s까지 가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 타이페이 101이 16.83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2004년도 졌으니까 한 10년 가까이 세계에서 제일 빠른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보유한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밀려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엘리베이터가 초고층의 그 제일 그 관건인데 로프가 있기 때문에 그 높이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 로프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수직으로 한 통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만약에 오피스 건물이라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 9시에 출근하고 점심 먹을 때 12시에 내려오고 퇴근할 때 6시에 내려오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을 최소한 몇 분 안에 위치에다가 옮겨줘야 되는 것이 엘리베이터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엄청 많아져야 돼서 기존에 갖고 있는 엘리베이터 면적이 건물의 전체적으로 뭐 50%를 넘어가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초고층은 엘리베이터가 한 대가 아니라 한 로프 라인에 두 대가 매달려 다닙니다. 그걸 이제 더블 데크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롯데 가시면 1층에서도 타고 2층에서 탑니다. 2층에서 타는 거는 짝수층에서 내리고 1층에서 타는 거는 홀수층에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쁠 때는 두 개 층에서 움직이는 건 좋은데 낮에 한가할 때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두 대를 몰고 다니는 그런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해결 방법으로 최근에 발전된 것이 이 로프리스 엘리베이터입니다. 로프가 없이 우리가 그 자기부상 관련된 기술이 엘리베이터에 적용이 돼서 이와 같이 올라가다가 옆으로 움직이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엘리베이터 기술이 발전돼서 요거가 동영상이 잠깐 끝났습니다. 요게 잠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그 다음이 이제 스카이 브릿지입니다. 건물이 옆으로 연결돼서 있는 그런 형태인데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새 최근에 많은 건물들이 우리 국내에서도 이런 건물들이 많이 연결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공상으로 어려워서 잘 못 해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슈퍼슬림입니다. 우리가 이제 롯데 건물이 한 일대 밑변비 높이가 한 1대7 정도 됩니다. 근데 요새 나오는 건물은 1대23 비교하면 이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특히 요 건물 같은 경우는 지금 뉴욕에 있는데 거의 높이가 한 435m인데 1대23 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혹시 뉴욕에 가실 기회가 계시면 놀라운 것이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젓가락 같은 건물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런 그 풍동 바람을 조절하는 기술이 많이 발전되면서 가능해진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령 총장님 말씀하신 이런 댐퍼 기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초고층이 한 4 여기서 보시면은 한 5위, 6위 정도 되고 있고 제가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건물들 중에 지금 약간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저희 회사에서 한 프로젝트고 최근에 이제 부산에 있는 롯데타워 아까 말씀드린 청라타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